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들 설명을 하나 드려야 됐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누락을 해서요. 시공도 파트가 여러 파트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파트에 중점을 둬서 공부해야 될 건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내가 궁금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잠깐 누락을 시켰습니다. 자, 지금 건축 시공은 여러분들 우리가 목차를 한번 나열하면요. 첫 번째가 총론일 것 같고, 두 번째가 가설공사고요. 세 번째가 토공사고, 토공사 안에 기초 및 지정공사를 포함을 시킵니다. 그 다음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 나와야 될 게 철골공사고요. 그 다음 조적공사가 나오고, 그 다음 목공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밑에 방수도 있고 타일도 있고 미장도 도장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걔네들을 다 묶어서 제가 기타 공사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출제가 되냐면요. 누가 뭐래도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1등입니다. 이 안에서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출제될 거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비중을 두셔서 공부가 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이 토공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이 철골 공사하고 총론이 한 세 번째 정도의 각각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번째가 한 조적,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 순번에 맞춰서 거기에는 시간을 조금 많이 투자하면서 정리를 하는 반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가 시공에 나오는 문제들은 최신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 건지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곳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시험이 가끔 가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은 중요한 내용들만 언급해 드리는 게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토공사. 세 번째는 철골과 총론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번째는 조적공사에 해당되는 문제만 여러분들 맞추셔도 얘는 중간에 껴있을 거니까 그냥 같이 이렇게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문제만 맞추셔도 시공에 나오는 문제 한 60% 이상들은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그렇다고 틀릴 거 아니고요. 최신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서 제가 필요한 내용들만 정리하는 걸로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사계약 방식은 총론에서 중요한 내용에 속하는 거니까 이쪽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자, 첫 번째 나눌 수 있는 건 우리가 지경이라고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건축주가 직접 공사를 하면 지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제3자에게 넘겨주는 걸 도급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도급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옛날 범위를 우리가 전통적 계약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최근의 방식이 우리가 요즘 들어서 업무 범위가 넓어졌다, 확대됐다라고 해서 EC라는 용어를 썼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이 최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전통적 계약 방식은 다시 나눕니다. 공사를 내가 어떻게 실시하냐에 따라서 실시 방식을 보시면 내가 혼자 그 공사를 다 합니다라고 하면 일식도급, 다른 말로 총도급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눠서 하면 분할도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두 개 이상의 회사가 잠깐 동안 법인을 맺어서 한 개의 업체의 입장으로 공사를 수주하고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을 저희는 공동도급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자, 공사비를 내가 어떻게 지불할 거냐에 따라서 지불 방식으로 구분을 할 수도 있죠. 첫 번째 공사 금액을 내가 선불로 이렇게 다 지급을 합니다. 수량 예측이 간단할 때 보통 사용하는 게 정액도급이고요. 지금은 너무 수량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긴급한 공사일 때 사용하는 건 단가만 계약하는 걸 단가도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위에서 정리하는 모든 내용들은 건축주가 실제로 돈을 이렇게 지불하면서 내가 지어지는 건물에 얼마만큼 실비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독관, 그 다음 건축주, 시공자, 3자 입회하에 실비를 먼저 정산하고요. 미리 정한 보수율에 따라서 우리가 가산해 주는 방식을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이라고 용어를 쓰게 되죠.
그러면 이 전통적 계약 방식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보통 출제가 됩니까? 라고 하는 건 일단 먼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종류를 알아야 됩니다. 실시 방식의 종류를 3가지, 공사비 지불 방식의 종류를 3가지 쓰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공동도급의 정의하고 장점, 단점 여기서 시험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는 정액과 단가는 항상 비교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꼭 구분하시고요.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이라고 하는 건 정의하고 제일 중요한 건 종류입니다. 그 다음 푸는 문제가 나갈 수 있는 산술적 문제도 여기선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을 중심으로 먼저 저기는 내가 꼭 학습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먼저 이렇게 들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업무 범위에 따른 방식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첫 번째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공사에 대한 건설 해당되는 부분을 관리해 주겠다고 하는 거죠. 여기도 여러분들 정의도 물어볼 것 같고요. 그 다음 계약을 할 때 해당되는 관리자가 참여를 직접 했느냐, 참여하지 않고 컨설턴트 역할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CM4P, CM의 리스크라고 하는 걸로 나눌 수 있는 종류도 물어볼 수 있고 당연히 뭐 장점, 단점도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리하는 건 파트너링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세 번째 얘기하는 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턴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주문자가 요구하는 부분을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보수 그 해당되는 건축물의 인도까지 주문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조달해 주는 형태를 다음과 같이 턴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정의도 아셔야 되고요. 거기에 특징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출제 많이 되는 게 SOC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 간접 자본을 이용하는 뭐 BTL, 그 다음 BLT, 그 다음 BOT, 그 다음 BTO, 그 다음 BOO까지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는 요 용어에 대한 부분을 시험 문제에선 많이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중요한 내용이 일단 CM의 정의, 종류, 특징, 두 번째는 턴키에 대한 정의, 특징, 세 번째는 얘에 대한 용어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되셔야 여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내가 충분히 풀이할 수 있을 거야. 시험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단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먼저 제가 모식도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일단 계약 방식의 분류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전통적 계약 방식이 있고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이 최근에 해당되는 부분일 겁니다. 실시를 혼자 할 거냐, 나눠서 할 거냐, 같이 할 거냐, 공사비를 지금 선불로 줄 거냐, 지금은 단가만 계약해서 나중에 실시 수량을 정산한 다음에 줄 거냐. 얘는 가장 이상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해서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엔 종류가 다시 4가지로 구분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실비, 정산, 똑같은 일정액만큼을 가산해주는 정액, 보수, 가산, 도급. 두 번째는 실비, 정산, 이번엔 해당되는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어볼게요. 자, 정액, 보수, 가산, 도급이라는 게 있고 얘네는 비율로 주겠다고 하는 거죠. 보수를. 얘는 한정 비율로 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준동률 가산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에 대한 종류 많이 물어볼 거니까 그 4가지 종류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턴키, 그 다음 CM, 그 다음 프로젝트 관리 방식이라고 하는 걸 일반적으로 PM이라고 보통 하는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는 우리가 CM은 건설에 해당되는 부분만 CM이라고 하는 반면에 뭐 금융도 있을 수 있고 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우리가 통틀어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니까 얘까지는 모르셔도 좋습니다. 이 SOC 사업이라고 하는 게 다음과 같이 BTL, BLT, BTO, BOT에 해당되는 BOO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공부를 먼저 하시기 전에 어떤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건지는 꼭 구분을 부탁을 드릴게요. 뭐 직영공사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도급공사부터가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일식도급이라고 하는 건 한 회사가 전부 다 그 현장을 관리를 하고 시공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의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할도급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일단 종류를 먼저 기억해 주세요.
공사의 종류별로 뽑아지면 우리가 공종별, 공정별이라고 하는 건 공사의 순서에 맞춰서 분할을 하면 공정별, 공구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지역별로, 구역별로 수평적으로 나눠서 하는 걸 공구별이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종류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고 한 번씩 읽어보는 형태로 넘기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공동도급에 해당되는 부분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죠. 대규모 공사인 경우 2개 이상의 건설회사가 공동 출자 기업체를 조직한다는 말은 법인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요. 한 회사 입장에서 공사를 수급하거나 시공하는 방식을 공동도급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한 회사의 입장이 아니라 독립된 회사의 독립된 회사에 대한 입장에서 각각의 공사를 수급하고 시공하는 방식, 각각의 책임을 갖고 정리하는 이런 독립된 회사의 계약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방식을 우리는 컨소시엄이라고 보통 1차 필기 때 정리했어요. 차이는 그겁니다. 한 회사의 입장에서 공사를 수주하거나 시공하는 방식, 얘는 독립된 회사에서 각각의 계약한 방식대로 책임을 지는 형태를 컨소시엄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 차이를 먼저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공동이행 방식이 있고 분담이행 방식이 있고 주계약자형 방식이 있습니다. 얘는 같이 하는 거. 같이 하다 보니까 시공을 여러분들 다 끝내놓고 보니 나중에 균열이 하나 이렇게 갑니다. 하자가 발생을 했죠. 그럼 건축주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에 둘 다 전화를 했다면 A는 자기가 잘못했다. B도 자기가 잘못했다. 그런 회사 없어요, 여러분들. 둘 다 안 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나는 하자 보수를 누가 책임을 질 거냐? 이런 하자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단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결국 하자가 생기면 A, 너가 책임질 거야. B, 너가 책임질 거야. 주계약자형 방식을 마련해 놓으면 그 주계약자가 하자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부담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나눠서 하는 걸 분담 이행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회사가 하는 것보다 2개 이상의 회사가 일괄 수주도 하고 시공도 한다면 위험도 분산할 수 있고요. 시공은 확실하겠죠. 아무리 내가 업무 능력이, 수행 능력이 좀 떨어진 회사라도 2개 이상의 회사가 합쳐지면 기술력도 좋아지고 장비력도 좋아지고 선의의 경쟁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시공이 확실성이 유지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 융자력과 신용도 증대입니다. 둘 중에 하나의 회사가 여러분들 우리가 대출이 좀 많거나 신용도가 조금 모자라도 나머지 회사하고 같이 이렇게 묶여 있을 거니까 이 회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융자력이나 신용도를 같이 포함시켜낼 수 있겠다고 하는 거고요. 자, 공사도급의 경쟁 완화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한 현장에는 한 회사가 들어온다고 저희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한 현장에 2개 이상의 회사가 들어온다는 거니까 한 현장에 한 회사만 일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회사가 오다 보니 경쟁을 조금 할 수도 있겠다. 완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5가지를 적어 놓으면 5가지를 다 암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하게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오늘 공부를 했지만 일주일 뒤라도 이런 말 중에 내가 몇 가지 말은 생각해낼 수 있겠다라는 것만 표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괜히 말도 안 되는 거 어려운 용어를 쓰시면서 학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 거에만 여러분들 집중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점이 중요해요. 한 회사의 도급 공사비보다 공사비가 무조건 증대가 되는 거고요. 도급자 간의 사고 간에 의견 충돌이 생긴다는 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 수십 년 동안 A라는 회사는 A 회사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회사의 방침이나 회사의 경영 상태를 보면서 업무를 하고 왔고 B도 마찬가지고 A하고 마찬가지로 수년간 그 회사에 맞춰서 우리가 업무를 행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 2가지 회사가 같이 일을 한대요. 그러면 조화롭게 여기만 했던 회사의 업무 방침이나 그런 경영 상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조화가 쉽진 않을 거니까 다음과 같이 의견 소통이 별로 어려울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 하자가 생겼을 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주계약자형 방식이라는 형태로 접근을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 구분을 하시고요. 자, 페이퍼 조인트라고 얘기하는 건 페이퍼가 뭐예요? 종이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를 들어 하도급이라고 한다면 하도급은 아무래도 내가 공사를 잘하고 싶은 열정은 너무 뛰어나지만 이 하도급 자체에 해당되는 경영의 융자력도, 그 다음 시공력도, 그 다음 기술력도, 장비 보유력도 일반적인 회사보단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상으로만 뭘 맺고 공동도급을 맺고 그 다음 모든 일은 전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도급이 하는 형태.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보단 불법이죠, 여러분들. 서류상으로만 공동도급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만 빌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도급 형태라고 하는 거니까 이 페이퍼라고 하는 종이에서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요 제일 큰 틀이 되는 정의를 내가 알고 있어야 거기에 어떤 키워드를 변경을 하든 삭제를 하든 추가를 하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해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요. 손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하고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그럼 처음엔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요. 여러분들이 적으신 답 보면서 웃음이 나올 겁니다. 너무 이런 말 해도 될 건가요? 허접해 보이죠, 여러분들. 근데 거기서 조금씩 바꿔가고 변경하고 내가 수정하면서 좋은 답안에 살을 붙여가는 작업을 이제부터는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에 좀 치중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당되는 공사 실시 방식이 정리가 됐다면 공사비 지불 방식으로 넘어갑니다. 거기는 정액이 있고 단가, 특히 얘네들이는 꼭 구분을 하셔야 될 게 정액도급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사비를 선불로 미리 받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다음과 같은 공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정액도급은요. 빨리 사무실 가셔서 뭐부터 하셔야 돼요? 적산을 해야죠. 물량을 이렇게 뽑아야 그 물량에다가 단위당 가격을 곱해서 예를 들어 금액이 한 요 정도가 나왔다고 치겠습니다. 8,567만 원이면 8,567만 원을 건축주한테 보여주는 거죠. 8,567만 원에 전 계약하겠습니다라는 뜻으로 보여줬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주는 이 돈 다 주는 건축주 없습니다. 그냥 얼마만 줄 거예요. 나 8천만 줄 테니까 지금 이 앞에서 선불로 줄게. 이 공사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나는 정액도급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건 이 공사를 얼마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8천에 끝내겠다는 거죠. 단가도급이라고 하는 건 회사가 나 이렇게 건물을 하나 지어보려고 해. 그럼 회사는 지금 당장 수량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 모르니까 콘크리트는 1루베당 얼마로만 단가로 정하고 철근은 킬로그램당 얼마에 대한 단가만 계약하는 겁니다. 나중에 단가가 변동이 있어도 계약한 단가에 대해서 수량만 더 곱해지면 나중에 차후에 공사비를 정산하는 방식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시면 이젠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는 정액이고요. 여기는 단가라고 여러분들 구분을 합니다. 그럼 나는 긴급 공사일 땐 누가 유리합니까? 라고 보시면 얘는 사무실 가서 적산이라는 걸 해야 될 것 같고 얘는 그 자리에서 단가만 계약할 거니까 긴급 공사일 땐 단가 도급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맞죠? 그 다음 누가 수량 예측이 간단합니까? 라고 하면 얘는 수량 예측이 간단하니까 지금 물량을 뽑을 수 있는 거지만 얘는 수량 예측이 어려우니까 뭐만 계약하겠다는 거예요? 단가만 계약하겠다고 보시면 되겠죠. 중간에 여러분들 설계 변경하기가 누가 쉽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공사비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설계 변경하기가 아무래도 어려웠겠지만 얘는 수량이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갈지 예측이 안 되는 거니 설계 변경은 내가 하고 싶을 대로 마음대로 해도 상관은 없지 않겠나요? 그 다음 누가 공사비를 절감하고 싶습니까? 라고 정리를 하시면 아까 여러분들 얘 같은 경우는 아빠 살짝만 볼게요. 자, 8,567만 원이 원래 가격이었는데 이걸 얼마만 받았죠? 8천만 받았죠. 그럼 이 자리에서 567만 원을 뜻은 그 뜻은 아니겠지만 손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금액에 맞춰야 될 거니까 공사비 절감 노력이 여기는 왕성해지겠죠. 맞죠? 그런데 여기 단가 도급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내가 수량이 얼마 들어갈 건지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 절감 노력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건축주가 철근이 얼마 들어가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볼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정의들을 기억하시면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 비교하는 건 너무나 쉬워지는 겁니다. 정의만 잘 구분하세요. 자, 정액도급은 다른 말로 우리가 총액도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공사비의 총액을 먼저 확정을 하겠다는 거죠. 단가도급이라고 하는 건 뭐만 확정을 하고 단가만 확정을 하고 추후에 공사가 완료되면 실시 수량을 확정해서 나중에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여기서 단점이 여기서 장점일 거고요. 여기서 장점이 여기서 단점일 거니까 두 가지 다 공부할 이유가 없는 게 하나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정의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제가 다음과 같이 정액과 단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놨을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이해하시고 전적으로 얘는 이해가 아니라 암기다. 그러면 암기에 치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되었죠? 자, 그 다음 중요한 내용이 이쪽 부분에서 많이 나가는 건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을 의미하는 겁니다. 공사비의 실비를 건축주, 감독자, 도급자, 확인, 정산하고 그러다 보면 실비가 어느 정도인지 건축주는 알아낼 수밖에 없죠. 건축주가 미리 정한 보수일에 따라서 도급자에게 보수액을 지불하는 이론상 가장 민주적이고 이상적인 계약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 민주적이고 이상적이라고 하는 건 건축주가 공사 실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한 거죠. 자, 종류 시험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실비 정산, 실비 정산, 실비 한정 비율, 실비 정산. 뒤에 있는 내용들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액 보수 가산 도급, 비율 보수 가산 도급,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 도급, 실비 정산, 준동률 가산시까지 해서 종류가 4가지를 많이 물어볼 거니까 그 4가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산술적인 문제는 이 한정 비율 보수 가산 도급을 갖고 산술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에 해당되는 걸로 식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습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무슨 뜻인지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요렇게 정리를 하고 여긴 공사 기간, 여기는 공사 비용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실비가 이렇게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실비에다가 제일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실비에 정액보수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얘가 실비 정산, 정액보수 가산 도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일정액만큼을 보수에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가산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일정액, 여기도 일정액, 여기도 일정액 이렇게 정리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시공자라면 여기를 왔든 여기를 왔든 여기를 왔든 가산되는 값은 똑같을 거니까 공사 시공 속도가 빨라질까요? 그냥 느려질까요? 느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요? 내가 빨리 해도 늦게 해도 똑같은 값을 받는다면 내가 빨리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건축주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금 공사 속도를 올리고 싶다 싶어서 다음과 같이 뭘로 주는 거예요? 비율로 주는 겁니다. 실비 정산은 생략을 할게요. 비율 보수 가산 도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비율로 여러분들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금액이 미미할 땐 비율이 얼마 안 되죠. 똑같은 2%라도 100만 원의 2%하고 1억의 2%는 다른 거니까.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비율이 똑같은 퍼센트겠지만 실비가 드러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건축주가 이 비용 부담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갈 거니까 그 금액을 내가 조금 보정이라는 걸 해서 자, 여기까지는 비율로 주는데 그 이상부터는 뭘로 줄게? 한정을 주겠다는 겁니다. 실비 한정 비율 보수 가산 도급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기까지는 비율로 주지만 그 뒤부터는 내도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 계속 저기만 유지를 할게. 그래서
사람들을 확인해 봤더니 우리가 시공하시는 분들, 속된 말로 노가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능구렁입니다, 여러분들.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잠도 안 자고 일만 하세요. 왜요? 여기만 도달하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터는 일 안 해도 이 금액을 계속 받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분들을 일을 시키려고 내가 공사 금액과 이분들에 대한 시공 속도에 우리가 저울질을 해놓은 건데 이분들은 그걸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방법을 쓰는 거예요? 각 구간마다 다른 식들을 적용을 해보겠다 이거죠. 여기는 정액보수, 여기는 비율보수, 여기는 뭐 정액보수, 여기는 한정비율보수. 이렇게 각각의 식을 적용을 해보겠다고 하는 걸 준동률 가산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먼저 듣고 나서 여기 있는 설명들을 여러분들 문제 풀이하러 가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A가 뭐래요? 공사 실비래요. 실비에다가 일정액만큼 뭐 하는 거죠? 더했죠. 그러면 위에 건 끝나는 거고. 자, 실비 정산 비율 보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실비에다가, 그쵸? 내가 뭘 줄 거예요? 비율을 줍니다. 어디에? 실비의 비율만큼을 더 더해줘야 되는 거 맞죠? 자, 여기가 중요하죠. 실비 정산 한정 비율 보수 가산 도급이라고 해서 여기선 공사 실비를 쓸 게 아니라 한정된 실비를 갖고 A'에 더하기 비율도 어디에 A'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죄송합니다. 비율 보수도 어디에 A'의 비율을 줘야 되는 거니까 요 값이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푸는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거니까 그 내용만 여러분들 구분해 내시면 되죠. 실비 정산까지 구분을 여러분들 꼭 한번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 업무 범위에 따른 계약 방식이 여러분들 최근에 해당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가 업무라는 말 나오면 EC라는 말로 여러분들 정리를 했었을 거니까. 자, 턴키는 모든 요소를 포함한 일괄 수주하는 방식으로 주문자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조달해주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만 쓰면 볼륨이 얼마 안 되니까 자, 모든 요소를 포함한 일괄 수주 방식으로 주문자가 요구하는 여기까지부터 뒤에 내용 갑니다.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에 일어나는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모두 주문자에게 뭐 해주는 형태, 조달해주는 형태라고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 EC화에 해당되는 내용, 그런 업무 영역을 우리가 알아두시면요. 쓸 내용들이 뒤에 정말로 많아질 겁니다. 자, 장점 보시면 한 회사가 모든 걸 다 처리하다 보니까 설계, 시공 간의 의사소통도 원활해질 수 있고 아무래도 여러분들 의사소통이 좋아지다 보면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노력 아니면 공기도 단축할 수 있는 노력들이 왕성해지겠죠. 그 다음 어디선가 하자가 발생하면요. 한 회사가 모든 것을 조달해 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선 그 회사한테만 가서 하자 보수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주의 의도 반영이 조금 불충분하거나 대기업에 유리하지 중소기업한테는 불리한 방식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는 거. 요거는 정의하고 장단점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해주시고요. 자, 밑에 왔더니 건설 사업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CM이라고 합니다. 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 사업 관리죠. 누굴 대신해서 건축주를 대신해서 설계자, 시공자를 관리하는 조직입니다. 건설 사업 전 과정에서 원가 절감, 공기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 각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의미하는데요. 자, 여기를 우리가 건축주라고 합니다. 건축주는 내가 건물을 지어도 될지 안 될지 설계자한테 설계를 의뢰하죠. 건축물의 인허가까지 같이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설계자 입장에서는 건축주가 원하는 대로 인허가도 받아주고 설계 도면, 그다음 시방서 이런 걸 만들어 주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건물은 설계자가 짓는 게 아니라 누가 짓는 거예요? 도급자가 이렇게 짓는 겁니다. 우리 그냥 이걸 시공자라고만 얘기해 버리는 거죠. 그럼 도급자는 건축주한테 결과적으로 건축물을 인도해 주면 모든 3자에 해당되는 계약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는데 이 도급자의 느낌에선 여러분들 누가 있고 원도급이 있죠. 직접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건축주하고 체결한 자. 그다음 원도급 밑에 보시면 누가 있어요? 하도급이 있어요. 그거는
원도급이 누구하고 관계없이, 건축주하고 관계없이 공사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넘겨주는 형태를 하도급이라고 했고, 제도급도 같이 나온 김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주와 관계없이 공사 전부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넘겨주는 형태, 그걸 제도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원도급에 고용되는 노무자는 우리가 직용노무자라고 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제가 미숙련 노무자라고 했죠. 뭐만 할 거니까, 관리만 할 거니까. 하도급은 정용노무자라고 해서 우리가 숙련공이라고 설명을 잠깐 드렸을 겁니다. 예를 들어 건축주가 100억에 해당되는 공사를 하나 하는데 설계자나 도급자한테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진짜 실제로 내 건물엔 100억 중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시키는 대로 그냥 100억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간에 여러분들 누가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CM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건축주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설계하고 시공을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CM은 건축주한테 찾아가서 사장님 90억만 주면 내가 사장님이 짓고 싶어하는 이 100억짜리 건물을 그대로 지어 보이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건축주면 CM한테 맡겨요, 안 맡겨요? 맡기죠. 왜요? 맡기는 순간 10억을 세이브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설계자나 도급자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대화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누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맞아요? 근데 얘는 무슨 자신감으로 똑같은 건물을 90억에 해줄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을까요? 라고 보면 건축주는 설계나 도급자가 어느 정도 나를 눈탱이 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건설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CM은 그 공사를 여러 번 해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설계가 너무 비싸네? 도급할 때 여러분들 시공이 너무 비싸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걸 중간에서 관리해 주는 걸 CM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CM은 첫 번째 뭐부터 정리하죠? 정의. 누구를 대신해서, 건축주를 대신해서 건설에 대한 모든 사업 전반, 다시 얘기하면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보수에 이르는 데까지의 모든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뭐 해주는 거예요? 관리해 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얘는 여러분들 무슨 업무를 합니까? 제가 뭐라고 했죠? 관리만 합니다. 세 번째는 뭐 하게 됩니까? CM의 계약에 따른 종류로 나누는 겁니다. CM4P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CM at risk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리스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위험을 뜻하는 걸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그럼 위험이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공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면 나한테 들어오는 플러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 이런 부분, 성과급이란 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크게 얘는 건축주하고 설계자, 도급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계약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거, 넌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너는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성과급이라는 걸 받을 수 있는 거고요. CM4P라고 하는 건 계약엔 참여하지 않고 말 그대로 건축주에 해당되는 역할, 그 관리의 역할만 우리가 컨설턴트 한다고만 여러분들 생각해내시면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알고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시는 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 지금 막 세 줄, 네 줄 막 적어져 있습니다. 이 세 줄, 네 줄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 건축주를 대신해서 설계자하고 시공자에 해당되는 다음과 같이 이시화된 과정이 뭐예요?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유지, 보수에 이르는 사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뭐 해주는 형태? 관리해주는 형태라고만 쓰셔도 충분할 거고요. CM4P, CML 리스크 보입니다. 그럼 리스크가 위험이니까 계약에 참여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것만 보시면 되죠. CM 조직이 직접 공사를 수행하거나 하도급 업체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공사 전반을 책임지는 형태고요. CM4P는 발주자와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CM은 발주자의 컨설턴트 역할,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공사의 결과에는 책임을 져요, 안 져요? 안 지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장점을 봅니다. 설계와 시공자의 의사소통이 개선이 되겠죠. 건축주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 CM이 통해서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거고요. 원가도 절감하고 공기도 단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단점은
사업이 잘 되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건 CM의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겠죠. CM4P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져요, 안 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하자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이해를 한 번씩 쭉 해보시고 그 모식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 거죠. 발주자가 계약할 때 CM이 참여를 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을 관리해 주는 형태고요. 여기선 CM이 다음과 같이 발주자 옆에서 이 사람네끼리만 계약을 했고 그 계약된 걸 컨설턴트 역할만 해주는 형태일 겁니다. 자, 파트너링은 발주자가 설계하고 시공에 직접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및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한 팀이 돼서요. 그 공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단일 목표를 공사를 완성하는 방식을 파트너, 우리가 한 팀이 된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 여러분들 이렇게 오른쪽 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CM의 단계별 업무라고 보는 것도 뭐 기획, 설계, 발주, 시공, 유지 관리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1차 필기 때 잠깐 언급은 해드렸을 겁니다. 자, 그럼 파트너링의 정의라는 것도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모두 다 단일 목표입니다. 공동 목표고요. 그 해당되는 공사의 성패가 우리한테 달려있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발주자가 설계하고 시공에 참여해서 하나의 팀이 되는 계약 방식을 파트너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오시면 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정말로 시험 문제 출제가 많이 됩니다. SOC라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B라고 하면 빌드의 약자를 쓰는 겁니다. 빌드의 약자가 짓다라는 의미일 거고요. T라고 하는 건 트랜스퍼라고 해서 소유권을 뭐한다? 이전한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죠. L이라는 건 우리가 리스한다라고 해서 임대료에 대한 느낌을 보시면 되고 O라고 하는 건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저가 운영한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럼 이 SOC 사업의 가장 큰 정의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의미하는 건요. 내가 그 건물을 지을 때 정부에서 돈을 대는 거, 다시 발주자가 돈을 대서 짓겠다는 게 아니라 발주자는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너네 돈으로 먼저 지으라 이거죠. 지으면 내가 나중에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에 내가 운영을 할 건지, 운영을 하다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건지, 임대료를 일정 기간 받다가 소유권을 이전해 줄 건지, 소유권을 이전을 먼저 해놓고 임대료를 줄 건지, 그런 내용으로 요 철자의 순서대로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보통 SOC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건요. 얘부터 먼저 볼게요. 자, 설계하고 시공한다는 게 B겠죠. 빌드. 운영한다는 게 오퍼레이션이고 T는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뜻일 겁니다. 자, 민간이 자금 조달을 하여 설계 시공을 하고 중요한 말은요. 다른 건 아니고 공공시설물, 뭐 도로, 항만 이런 부분을 보통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 공공시설물을 완성을 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뭐 하고요? 운영했죠. 투자금을 회수한 후에 발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니까 저랬으면 얘를 앞으로 빼서 공공시설물을 민간 자본을 통해서 먼저 뭐 하고 설계 시공하고 그러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B.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 뭐 해야겠죠? 운영을 해야겠죠.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발주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형태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뭐라고 쓰면 돼요? BOT라고 쓰시면 되죠. 자, 두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BTO 방식이라고 하는 건 공공시설물을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첫 번째 설계 시공을 하고 그 다음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음에 일정 기간 운영해 주는 형식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BOT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BLT라고 하는 건 일단 지었죠. 공공시설물을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설계 시공을 했고 우리가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발주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형태일 거고요. 얘는 얘 두 개만 순서만 바꾸면 될 거니까 뭐 해볼 수 있는데 지금 요 BOO에 해당되는 부분만 여러분들 정리를 합니다. B, 요 O가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거고요. 가운데 있는 O가 우리가 운영권을 획득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설계 시공하고요. 운영권 획득과 운영을 우리는 동시에 하겠다고 하는 걸
BOO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뒤에 있는 문제 꼭 보시면서 얘네 5가지에 대한 부분은 정리해낼 수 있으셔야 되고, 자, 성능 발주 방식은 시험 문제에서 정의를 많이 물어봅니다. 뭐만 먼저 기억하세요. 얘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성능이라고 하는 건 발주자가 뭐만 먼저 제시합니까? 성능만 여러분들 제시를 하죠. 나 이거 무슨 용도로 하나 쓸 거, 이거 하나만 좀 지어주면 안 될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시공자가 알았어. 그럼 내가 너 무슨 용도로만 쓰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시공자가 알아서 뭐하고? 재료하고 시공법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뭐만 실현시켜주면 됩니까? 성능만 실현시켜주는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발주자는 건축물의 성능만 제시합니다. 나 얘 지금 창고로 쓸 거 창고 하나만 지어줘. 시공자가 거기 들어가는 재료나 시공법을 선택해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뭐만 실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성능만 실현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시험장 가시면 우리한테 아군은 누구밖에 없어요. 문제밖에 없잖아요. 그럼 문제에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단어, 그걸 키워드로 해서 만드는 게 가장 쉬운 공부 방법일 겁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한번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다음은 문제 이제 풀러 가시는 거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부분 내가 수업 들었던 내용들, 중요한 비중이 어떤 건지는 제가 언급을 해드렸을 거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한 번씩 이렇게 써보시는 거예요. 맞죠? 한번 써보시고 내가 쓰는 말이 내가 원하는 대답이었는 건지, 조건에서 뭘 내가 빠뜨리고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들만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답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 종류나 그런 건 답하고 차이가 없어야 되는 건데 서술형 부분은 답하고 똑같이 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놓치고 있는 건지만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기본 문제들 여러분들 풀어보시면 그 문제들이 관연도 기출문제에 수록이 됐을 겁니다. 그때 가서 제가 어떻게 문제를 정리하셔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문제 풀이할 건지는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이론에 대한 부분, 내가 뭘 공부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학습하시는 게 전 우선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고요. 전 다음 시간에 입찰과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